저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직장 생활도 안정적이었고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남편은 인상적이었습니다. S대를 졸업했고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죠. 외모도 준수했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존중해주는 모습이 좋았어요. 희원 씨는 어떤 걸 좋아하세요? 주말에는 주로 뭐 하세요? 일하면서 힘든 점은 없으세요? 남편은 저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 의견을 묻고 제 생각을 존중했죠. 데이트할 때도 항상 제 편의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몇 번의 만남 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연애 기간 동안 남편은 주말이면 저를 위해 요리를 해주었고 설거지와 정리까지 알아서 했습니다. 희원아, 오늘은 내가 파스타 만들어줄게. 넌 그냥 앉아서 쉬어. 와, 진짜? 고마워. 당연하지. 네가 평일에 일하느라 힘들잖아. 남편이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요리 실력도 좋았고 설거지까지 깔끔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했어요.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정말 행복하겠다고 생각했죠. 집안일에 대한 생각도 열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TV에서 부부 갈등에 관한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저런 남자들은 진짜 이해가 안 돼. 같이 사는데 집안일을 왜 여자만 해야 해? 맞벌이 하면 당연히 같이 해야지. 그러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절대 저런 남자 안 될 거야. 희원아, 우리 결혼하면 집안일 공평하게 나눠서 하자. 그 말을 듣고 저는 완전히 안심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가부장적이지 않고 여성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죠. 연애 2년 차가 되었을 때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건네는 남편을 보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승낙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확신했으니까요.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자리에서 약간의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고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래. 우리 아들이 대단하지? S대 나오고 대기업 다니는 애가 흔한 줄 아냐? 네, 정말 훌륭하신 것 같아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공을 들여서 키웠는데. 너는 대학 어디 나왔다고 했지? 저는 제2대학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 거기? 뭐 나쁘진 않네. 그래도 우리 아들보다는. 뭐 그래, 여자한테 중요한 건 살림 잘하는 거지. 그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제가 평가받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첫 만남이니까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했죠. 예비 시댁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아들 자랑을 늘어놓으셨어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똑똑했어.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했지. 네, 정말 대단하세요. 그래, 너도 우리 아들 만나서 복 받은 거야. 알지? 복을 받았다고요? 저는 속으로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낮추는 발언을 해도 그저 웃기만 할 뿐이었죠. 그때 저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할까? 하지만 저는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좋았던 남편이었으니까 결혼하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게 설레었어요. 이제부터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 나게 되었죠. 결혼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침은 간단하게 토스트와 우유로 챙겨 먹으려고 했죠. 여보, 우리 앞으로 아침은 이렇게 먹자. 밥은?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맞벌이 하는데 아침마다 밥 차리기 힘들잖아. 간단하게 먹자.
그래도 아침은 밥을 먹어야지. 괜찮아. 나는 토스트도 충분해.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한테 아침밥도 제대로 안 차려줬다며? 네? 어머님, 저희 맞벌이 하잖아요. 맞벌이가 무슨 상관이야? 남편한테 아침은 제대로 차려줘야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한테 말한 거였어요. 제가 밥을 안 차려줬다고요. 아니, 어머님, 제가 설명은 무슨? 오늘부터 제대로 차려줘라. 알겠니?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바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여보, 왜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한 거야? 응,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럼 어머님이 어떻게 알아? 엄마가 물어보셔서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야. 그게 뭐가 문제야?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연애할 때 그 남자는 사라지고 전혀 다른 사람이 앞에 있다는 걸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결혼 후에 시어머니의 간섭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시작했어요. 아침마다 전화가 왔습니다. 희원아, 오늘 아침 뭐 해줬어? 된장찌개 끓여서 밥 해줬어요. 반찬은 반찬 몇 가지 차렸어? 김치랑 계란찜이요. 그것뿐이야? 그걸로 어떻게 우리 아들이 회사를 다녀? 반찬 더 만들어 놔야지. 매일 아침 이런 전화를 받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저도 출근 준비하기 바쁜데 시어머니는 제 식단을 일일이 체크하셨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건강식품이나 반찬을 들고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연락도 없이 갑자기요.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 건강 챙기려고 홍삼 좀 사왔어. 너가 매일 아침 챙겨 먹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만든 밑반찬이야. 냉장고에 넣어둬. 시어머니는 직접 만든 반찬들을 가져오셨습니다. 사실 고마운 일이긴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너희 집 냉장고 좀 볼게. 시어머니는 허락도 구하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배달 음식 용기? 냉장고 안에 있던 플라스틱 용기를 꺼내 드시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 그건 제가. 너 우리 아들한테 배달 음식 먹인 거야. 저희 둘 다 바빠서 가끔은 배달시켜 먹어요. 가끔? 이게 한두 개야? 너 매일 배달 음식 시켜 먹이는 거 아니야? 사실 그 용기들 중 대부분은 남편이 혼자 시켜 먹은 거였습니다. 제가 야근하거나 약속이 있을 때 남편이 알아서 배달시켜 먹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저한테 모든 걸 떠넘겼어요. 엄마, 희원이가 요즘 집에 늦게 들어와서. 남편이 변명을 했습니다. 마치 제 잘못인 것처럼요. 야근이 많니?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보며 물었습니다. 네,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그렇게 중요해? 남편 밥도 제대로 못 챙길 정도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제 일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머님,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저희가 맞벌이라는 거 이해해 주세요. 이해? 뭘 이해해?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너는 어디 다닌다고 그래?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직장을 무시하는 거였어요. 저도 멀쩡한 회사 다녀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딘데?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대기업도 아니잖아. 겨우 그런데 다니면서 우리 아들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더 약해 보일 것 같았으니까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게 최선이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너 같은 애는 우리 아들한테 아깝다니까.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모욕해도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저는 남편에게 더 실망했어요. 시어머니가 한바탕 쏟아내고 돌아가신 후에 저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그래.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라고? 나한테 아깝다고 했어.
그게 신경 안 쓰일 것 같아. 엄마 성격이 그런 거야. 아기는 없어. 아기가 없다고? 내 직장을 무시하고 나를 무시하는데. 에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 엄마는 그냥 나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남편은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였죠. 그리고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좀 쉬고 싶었어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퇴근 후에는 집안일까지 하느라 너무 피곤했으니까요. 하지만 토요일 아침에 또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연락 한 번 없었죠.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아들 보러 왔지. 주말인데 집에 있겠지 싶어서. 시어머니는 거실을 둘러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여기 좀 지저분하네. 청소 안 해? 어제 제가 야근해서. 야근? 그게 핑계가 되니? 집안일은 여자가 맡아서 해야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지만 꾹 눌러 참았어요.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셔서 냉장고를 또 열었어요.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저희 둘이서 먹기엔 충분해요. 우리 아들이 이런 걸로 어떻게 건강을 유지해? 너 요리 못하는 거 아니야? 저 요리할 줄 알아요. 근데 시간이 없으면 만들어. 잠을 줄이고 새벽에 일어나서라도 해야지. 새벽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그건 너무하잖아요. 너무 뭐가 너무해? 옛날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했어. 요즘 애들은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해.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맞벌이에요. 저도 일하고 남편도 일해요. 삼시세끼 매일 집에서 차려 먹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가 게으른 걸 정당화하려는 거지? 게으른 게 아니에요. 저도 매일 출퇴근하고 집안일도 하고 있어요. 이게 집안일을 한 거야? 봐봐. 여기도 먼지 쌓였고 저기도 지저분하고. 시어머니는 손가락으로 선반을 문지르며 먼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제가 어제 피곤해서 못했어요. 못한 게 하루 이틀이야? 맨날 이 모양이겠지?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 아들이 불쌍해.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살아? 시어머니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친정에서 어떻게 자랐길래 이 모양이야? 이제 제 친정까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친정은 왜 건드리세요? 친정에서 제대로 교육을 안 시켰으니까 이 모양이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까지 무례하게 굴 수는 없었으니까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런 말씀은 뭐?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사실을 말한 건데? 남편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그날 점심까지 드시고 가셨습니다. 당연히 제가 차렸죠.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음식에 대해 이것저것 지적하셨어요. 이 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이 고기는 너무 질겨. 밥이 좀 되게 됐네. 제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신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는 당신이 좀 어떻게 해봐. 어머니가 나한테 너무 심하잖아. 엄마가 뭘 심하게 해? 나한테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친정까지 욕하시는 거. 엄마는 원래 말이 좀 센 편이야. 나쁜 의도는 없어. 의도가 없어도 상처받는다고.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냥 좀 흘려들어. 저는 허탈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를 감싸기만 했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결혼 생활일까? 연애할 때 그렇게 좋았던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저를 존중하고 배려하던 그 사람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결혼한 지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은 여전했고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자주 가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다가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 희원 씨? 슈퍼 사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희원 씨 남편분 요즘 회사 안 다니시나 봐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평일 낮에 자주 보이시던데. 이번 주에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에 여기 오셨어요. 아, 그게 저도 잘. 저는 당황해서 얼버무렸습니다. 아, 제가 실수했나? 혹시 재택 근무하나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얼른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평일 오전에 슈퍼에 있었다고요? 남편은 분명히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한다고 나갔는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회사 별일 없이 잘 다니고 있는 거 맞지? 남편이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갑자기 그건 왜? 아니, 그냥 요즘 힘들진 않아? 그냥 그렇지 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회사에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없는데? 진짜? 왜 자꾸 그래? 당신이야말로 무슨 일 있어? 남편의 태도가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일부러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집에 있었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정장을 입고 나갔습니다. 다녀올게.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이 나간 후 30분쯤 지났을 때 저는 슬쩍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타났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더니 커피를 사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남편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희원아, 너 회사는? 반찬했어. 당신이야말로 회사는? 나는 그게. 남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언제부터 안 다닌 거야? 희원아, 설명할게. 설명은 집에 가서 해.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서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이제 말해봐. 언제부터 회사 안 다닌 거야?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그럼 한 달 동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미안해. 말하기가 너무 창피해서. 왜 그만뒀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태 문제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했어. 근태 문제? 지각이랑 결근이 너무 많았대. 경고 여러 번 받았는데도 고치지 못해서.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지각을 자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아침에 깨우기가 정말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설마 그게 퇴사로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퇴직금은? 아니, 그게 남편이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게 뭐야? 친구가 코인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퇴직금을 전부 거기에 넣었는데 다 날아갔어.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회사도 잘렸고 퇴직금도 날렸다고요? 친구 말만 믿고 투자한 거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너한테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그 돈이 얼마인데?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하려고? 다시 취업할게. 금방 일자리 구할 수 있을 거야. 네가 근태 문제로 잘렸는데 어떻게 금방 취업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대놓고 집에서 계속 놀았어요.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여보, 오늘 이력서 넣어봤어? 응, 나중에 할게. 나중에, 지금 해야지. 에이, 좀 쉬다가. 너무 피곤해. 피곤하다고요?
하루 종일 집에서 누워있는데 뭐가 피곤한 걸까요? 더 큰 문제는 집안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당연히 집안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은 엉망이었어요. 아침에 먹은 그릇은 싱크대에 그대로 있고 거실은 어질러져 있고 빨래는 쌓여 있었죠. 여보, 이거 왜 안 치웠어? 아, 깜빡했어. 미안. 하루 종일 집에 있었잖아. TV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제가 다 치워야 했어요. 저녁 준비도 제 몫이었습니다.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 배고파. 당신이 좀 준비해 놓지. 하루 종일 집에 있었잖아. 나 요리 못하잖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잖아. 연애할 땐 잘하더니.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지. 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식사 후에 설거지도 제 몫이었습니다. 설거지 좀 해줘. 나 지금 피곤해. 나중에 할게. 나중에는 또 언제야? 왜 자꾸 그래? 좀 쉬게 해줘. 남편은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결국 제가 다 했죠. 이런 생활이 2주 정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도 하고 집안일도 혼자 다 하고 정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에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보게 되었어요. 잘못된 행동인 줄 알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긴 한 건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어봤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발견했어요. 아들아, 집안일을 일부러 못하는 척을 해. 네? 왜요? 일부러 어설프게 하고 실수하고 그러면 며느리가 결국 다 하게 돼 있어.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했어. 남자가 집안일 잘하면 안 돼. 여자들이 우습게 봐. 저는 핸드폰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일부러 집안일을 못하게 시킨 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거죠.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연애할 때 그렇게 잘하던 집안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였던 겁니다.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서요. 스크롤을 내렸고 더 충격적인 대화를 발견했어요. 요즘 희원이가 너한테 잘해줘? 그냥 그래요. 밥은 잘 차려줘? 아침은 거의 안 차려줘요. 맨날 빵이나 우유 먹으래요. 이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백수라는 걸 알게 된 이후로도 저는 거의 매일 아침밥을 차렸어요. 가끔 시간이 없을 때만 간단하게 먹었을 뿐인데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 그럼 안 되지. 내가 전화해서 단단히 말해야겠다.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시 후에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얼굴이 안 좋네.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결혼이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 남편은 변할 수 있을까? 하지만 더 큰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백수가 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 지냈어요. 어느 날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평소에는 남편 앞으로 온 우편물을 그냥 두는데 그날은 왠지 찢어진 봉투 틈으로 내용이 보였습니다. 출석 요구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출석 요구서. 남편이 누군가에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거였습니다. 여보, 이게 뭐야? 남편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일단 오해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경찰서에서 온 출석 요구서가 오해라고? 진짜 오해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왜 이런 게 와? 남편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회사에 있을 때 한 여직원이 나한테 감정이 안 좋아서. 감정이 안 좋아서 이런 고소를 해? 그게 말이 되냐? 진짜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서류에 적힌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조심스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제 남편 때문에 상대방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모님이시군요. 저한테 전화 주실 줄 알았어요. 죄송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직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사모님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녀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분은 입사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여직원들한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자주 했고요. 신체 접촉이요? 네, 어깨나 허리를 스친다던가. 처음엔 실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자주 반복되더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여직원들도 다 피해를 봤어요. 근데 회사에서는 제대로 조치를 안 했어요. 회사에서요? 네, 회사에서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감싸줬어요. 피해자들한테 조용히 넘어가라고 하고요. 결국 피해를 본 여직원들이 스스로 퇴사했어요. 저도 참다 안 되겠어서 이번에 정식으로 고소한 거예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도 다 있어요. CCTV 영상도 있고 다른 직원들 증언도 있고요. 이번엔 회사도 더 이상 감싸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회사를 그만둔 건가요? 네, 정확히는 권고사직이었죠. 회사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저는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말한 근태 문제는 애초에 거짓말이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몰라서. 사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사모님도 피해자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눈치를 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희원아, 진짜 오해야. 그 여자가 먼저. 입 다물어.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방금 다 들었어.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여러 명한테 그랬다며? 회사에서 감싸줬는데도 계속 그런 짓 했다며? 희원아, 그건 그런데도 나한테는 근태 문제로 잘렸다고? 거짓말이었네. 성추행으로 잘린 거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면 다야?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직원들이 퇴사했는지 알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연애할 때 그렇게 좋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저는 친정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집으로 좀 갈게. 왜? 무슨 일 있어? 좀 복잡해.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지만 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희원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당신이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해? 진짜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이미 여러 번 했잖아.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 저는 짐을 들고 집을 나섰고 친정에서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아니, 계속해야 할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아니었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저 이혼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의 성범죄는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 더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친정에서 일주일 정도 지냈을 때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희원아, 제발 집에 돌아와.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나는 할 이야기 없어.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 변호사? 설마 나랑 이혼하려는 거야? 당연하지. 당신 같은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더 만나자, 제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차피 집에 가서 짐도 더 싸야 했어요. 알았어. 이번 주말에 갈게. 짐 싸러. 토요일 아침,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식탁에 앉아서 식빵에 잼을 발라 먹고 있었고 시어머니가 그 옆에 서 계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하자 시어머니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너 우리 아들한테 빵이나 먹인 거야? 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우리 아들한테 아침으로 빵 준 적 없어. 명문대 나온 우리 아들이 빵 쪼가리나 먹다니. 어머님 지금 무슨... 그 순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시어머니는 제 머리카락을 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뒀으니 멀쩡했던 우리 아들이 직장도 잃고 이 모양이지? 어머님 놓으세요.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게 다 네 탓이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제 머리를 잡아당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어요. 엄마, 그만해요. 남편도 깜짝 놀라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켜! 얘를 단단히 혼내줘야 해. 저는 있는 힘껏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저는 시어머니 앞에 출석 요구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뭔데? 시어머니가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읽기 시작했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출석 요구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사실 어머님 아들이 회사에서 여직원들 성추행해서 고소당한 거예요. 뭐라고? 회사도 그래서 잘린 거고요. 근태 문제가 아니에요. 성추행 때문이에요. 시어머니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 이게 사실이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게 미안하단 말로 끝날 일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문대 나온 우리 아들이, S대 나온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시어머니는 휘청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저도 당황해서 다가갔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119 불러. 저는 얼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시어머니는 들것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한참 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절이에요. 좀 쉬시면 괜찮아지실 겁니다. 남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렇게 심하게 대했지만 그래도 쓰러지는 걸 보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남편 때문이라고요. 병실로 옮겨진 시어머니가 깨어났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그 여자들이 죄 없는 내 아들을 모함한 거지?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분명 여자들이 꿰어낸 거야. 증거도 다 있어요. CCTV에도 찍혀 있고요. 증거? 그런 거는 조작하면 돼. 시어머니는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혼할 거예요. 이혼? 우리 아들이 이제 대기업 안 다녀서 이혼하려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남편이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게 무슨 범죄야? 그냥 여자들이 예민한 거지? 저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너 이혼하면 너도 가만 안 둬?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희원아, 제발. 이 손 놔.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반성? 어머니는 아직도 네가 잘못한 거 없다고 생각하시던데. 엄마는 원래 그래. 나는 진심으로 반성해. 믿을 수 없어. 그리고 설령 네가 반성한다 해도 난 이미 마음을 정했어.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 거야. 협의 이혼해줄 거지?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혼 못해. 그럼 재판으로 가는 수밖에 없네. 저는 남편을 뒤로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에 나오니 햇빛이 눈부셨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이제 남은 건 법적 싸움뿐이었습니다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의 성추행 사건은 명백한 이혼 사유였고 증거도 충분했으니까요. 법정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끝까지 발악했어요. 판사님, 이건 오해입니다. 여직원들이 과민 반응한 거예요. 남편이 말했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CCTV 영상과 다수의 증언이 있습니다. 오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청석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들은 억울해요. 저 여자가 우리 아들을 망쳤어요. 방청객은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의 경고에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퇴장 조치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재판은 재완승으로 끝났어요. 이혼이 인정되었고 남편에게 위자료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문을 들으며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 남편에게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다른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를 한 거예요. 회사에서 묵혀졌던 다른 성추행 사건들이 모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인터넷 뉴스에도 나왔어요. 물론 실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알게 되었죠. 남편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S대 출신 대기업 직원이라는 화려한 스펙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친정에서 지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에 더욱 집중했고 취미생활도 시작했어요. 몇 달 후에 남편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희원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답장도 하지 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는 압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명문대 출신 대기업 직원이라는 타이틀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진짜 인격이니까요.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 남편의 거짓말과 무책임함 그리고 성범죄까지. 저는 그 모든 걸 견뎌냈고 결국 벗어났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평화롭고 자유로워요. 언젠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다시는 겉모습에 속지 않을 거예요. 진짜 저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혼자가 낫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혼자 사는 게 잘못된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낫다는 것을요.